나는 해양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어. 막막했다.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삼사관학교에 응시할 기회를 나중에 찾아내긴 했다만 처음엔 무조건 자전거로 무전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다. 내가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니 아버지는 당황해서 자전거가 낡아 위험하다며 말리셨어. 시험에 떨어진 자식이 혼자 여행을 간다니 난감하셨을 거야. 여행이란 말은 우리들에게 수학여행밖에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한테 자전거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으니 그때는 형한테 물어봤냐? 또 못했지. 형이 서울에 있었으니까. 나는 굽히지 않았다. 우리 형제들은 중학생만 되면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컸잖아. 자전거 바퀴를 점검하고 지도를 구하고 망원경도 구하느라 왔다 갔다 바쁜 내 옆에 어쩌지를 못하고 잠깐씩 서 있는 아버지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 집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따라 나오며 뒷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시더라. 제2읍을 빠져나와 순창으로 가는 산길로 접어드는 둔덕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봉투를 꺼내보니 앞장에 밥 굶지 마라고 쓰여있더라. 봉투 안엔 구겨진 지폐가 들어있었다. 순창에서 짜장면을 먹고 그 지폐로 계산을 했던 게 생각난다. 지금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정비되어 있지만 그때는 비포장도로와 국도를 탈탈거리며 달려야 했어.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나를 바라볼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 다들 허리 펼 새 없이 일하는데 혼자만 노는 것 같고. 산마루로 올라갈 땐 자전거를 탔다기보다 거의 끌고 가야 했지만 산마루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저 아래 굽이진 길들을 내려다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빼곡히 들어찬 나무들, 골짜기들, 새소리들, 쏴쏴쏴 휘돌고 가는 바람소리들. 대자연 속에 있으면 많은 것들이 씻겨나가지. 적어도 남 탓은 하게 되지 않아. 내 맘대로 되지 않은 일도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지면서 품이 커지는 게 느껴져. 내 자전거 무전여행은 불행히도 사흘 만에 싱겁게 끝났다. 세상 구경하러 나간 까까머리 소년인 내가 어이없게도 간첩으로 몰렸거든. 지금 생각하면 웃고 말 일인데 그때는 심각했지. 하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가 76년인데 그 해 여름의 일을 아마 너도 기억할 거야. 내 생일 근처의 일인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를 치는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2명을 북한군이 도끼로 살해했던 사건이 났었어. 미군 항공모함과 폭격기 편대가 집결되고 문제의 미루나무가 베이고 난리도 아니었지. 다시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바짝 긴장한 아버지는 평소에 뭐 저런 것을 돈 주고 사 먹느냐고 하던 라면을 상자째로 몇 박스나 사서 장항아리 속에 가득 채워놓기도 했다. 다행히 북측에서 유감 표시를 해서 더 큰일은 피해갔으나 그때 세상 분위기가 삼엄했다. 학교 다닐 때 간첩 잡는 연습했던 거 생각나냐? 반공 방첩을 주제로 한 표어들이 어디에나 붙어 있었지. 반공의식을 높인다면서 마을마다 실제로 간첩이 나타났다 가정하고 간첩을 신고하는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어. 이런 사람을 보면 간첩일 수 있으니 신고하라는 안내문도 어디에나 있었다.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온 듯 신발에 흙이 묻은 사람, 모자를 눌러쓰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람, 가게에서 물건값을 잘 모르는 사람.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이 주어져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모의 간첩 잡기에 합세했던 기억이 나네. 단체로 관람했던 영화들도 되게 반공 영화였어. 독고성, 신영균, 장동휘, 허장강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랬지. 난파된 간첩이 남쪽의 친척을 유인해 북을 찬양하게 해서 함께 북으로 가려고 하지만 거꾸로 남쪽 친척의 설득으로 간첩이 자수하는 식의 상투적인 내용들. 무전여행 중인 내 행색이 꼭 간첩의 형상이었나 보더라. 낡은 자전거를 끌고 모자를 눌러쓰고 가끔 망원경을 꺼내 앞산 뒷산을 내다보는 내가 수상하다며 누군가 파출소에 신고한 거야. 잡고 보니 내 자전거 뒤에서 지도가 나오고 지도 여기저기에 붉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어떤 사람들에겐 내가 영락없는 간첩이었던 거지.
제2읍에서 멀리 가지도 못했다. 담양을 지나서 광주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을 체크해 보느라고 지도를 보고 있다가 경찰에게 잡혀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나중에 들으니 내가 연행되어 간 다음 바로 제2읍 경찰서에도 연락이 가서 우리 집으로 사복경찰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더라. 갑자기 사복경찰이 대문으로 들어오더니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서고 방방을 다 뒤졌다고 하더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이없고 우습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한 일인데 그땐 그게 예사였어. 나중에 아버지가 담양경찰서로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간첩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느라고 아버지 손에는 가족사진과 서류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내 학생증과 노트들, 책가방까지 가지고 오셨더라. 아버지는 내가 간첩이 아니라 당신의 둘째 아들이며 이름이 홍이고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마음이 어질고 착해서 지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니까 여동생을 등에 업어기른 아이이며 형과 동생 틈에서 지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양보하며 눌려 지내는 놈인데 무슨 간첩이냐. 등록금 걱정에 학비가 덜 드는 해양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마음에 구멍이 나서 자전거 여행에 나섰을 뿐인디 무슨 간첩이냐고 조목조목 말했다. 아버지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말을 하는 것은 그때 처음 보았다. 나는 깜짝 놀랐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거든. 내가 해양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둘째의 마음까지도. 그날 경찰서를 나와서 아버지는 시무룩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나와 내 자전거를 보더니 이제 무전여행은 계속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당신이나 태우고 집에 가자고 하더라. 내가 경찰서에 잡혀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담양까지는 택시를 불러 타고 오셨더라고. 담양에서 제이씨 집까지는 자전거로 꼬박 하루가 걸렸는데 담양경찰서에서 나온 게 이미 밤이라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려면 거기서 하룻밤 자야 했어. 뜰에 대나무가 무성하던 여관에 방을 잡고 아버지가 목욕이나 하자 해서 여관에 딸린 목욕탕으로 갔다. 입구에서 옷 보관함 열쇠랑 수건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니 또 어이없게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대통령 사진이 대기실에 걸려있더라. 목욕탕 주인의 취향이었을까? 발가벗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근엄하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웃음이 터져나왔어. 그제야 간첩으로 몰린 게 코미디 같아서 소리내 웃었다. 아버지가 목욕을 하자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 뜨거운 물이 출렁거리는 목욕탕의 큰 욕조에 들어가 몸을 담그니까 긴장이 풀렸어. 수증기가 뿌옇게 올라오는 탕 안에서 아버지가 내 등을 밀어주고 나도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고 그랬지. 아버지는 나보다 키만 작은 게 아니더라. 등도 좁더라. 오른쪽 손에 손가락 한 마디 잘린 거야 늘 보면서 살아왔지만 목욕탕에서 보니 팔꿈치도 패여있고 목 아래에는 꿰맨 자국이 있고 무릎뼈 앞쪽은 화상 자국이 있고 상처에 비누칠을 해서 문지르는데 마음이 이상했어. 그때 나는 앞으로 아버지 속썩이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던 것 같구나. 생각해보니 그것이 지금까지 아버지와 단둘이 했던 유일한 여행이었다. 밤에는 아버지랑 여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서 맥주도 마셨다. 별을 쳐다보며 적막하게 앉아있다가 문득 내가 아버지에게 맥주를 사드리겠다고 했어. 아버지가 맥주는 비싸다고 소주나 마시자고 했을 때 내가 고집을 부리며 맥주를 사드리겠다고 했지. 아버지가 가게를 했을 때 여름이면 통에 물을 받아놓고 맥주병을 담가놨던 거 생각나냐? 냉장고가 없을 때였으니까. 무척 더운 여름날 아버지 보러 가게에 갔는데 읍내에서 온 아버지 아는 분이 친구와 와서 맥주를 시키는 걸 봤다. 아버지가 물통에 담가놓은 맥주병을 따서 잔 2개를 그들 앞에 내놓더라. 아버지가 입은 셔츠가 땀에 젖어서 등에 들러붙어 있었다. 이마와 목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 그들이 잔에 맥주를 따라 서로 부딪히며 마시는데 어린 마음에 아버지도 저 맥주를 한 잔 마시면 시원할 텐데 싶었어.
그거 생각하느라고 내가 왜 가게에 왔는지를 까먹었던 것 같다. 두 사람은 맥주를 마시고 아버지는 그냥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무척 속상하더라. 냉장고도 아닌 물에 담가놓은 그 맥주가 시원하면 얼마나 시원했겠냐만 아버지만 뙤약볕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나중에 아버지에게 꼭 시원한 맥주를 사드려야지 생각했는데 그날 순창에서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날은 한여름도 아니고 늦봄이었는데 말이다. 맥주에 대한 내 마음을 아버지가 알 리 없지. 내가 맥주를 고집하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맥주를 시켰어. 아버지 잔에 맥주를 따르는데 그 콸콸 소리에 기분이 좋았다. 아버지는 같이 마시자며 잔을 한 개 더 청해서 내 잔에도 맥주를 따라주었다. 마당 담 옆에 배나무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 적마다 배꽃이 떨어져서 평상으로 날아들었다. 아버지가 맥주를 들이켜더니 홍아 하고 나를 불렀다. 너는 어째 그리 생각이 많냐? 제가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눈치 보지 말고. 나는 너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아버지는 뭐 하고 싶으셨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요, 아버지? 너처럼 자전거 타고 무전여행도 하고 싶고 그랬지. 내가 다시 묻자 아버지는 너처럼 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아버지도 자전거로 무전여행을 하고 싶었다고?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같이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해준 얘기는 내가 아는 아버지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서 뒤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울 때도 여행 간 것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어. 어딘가로 돈을 벌러 가셨다고만 생각했지. 사실이 그랬겠지. 좀 이상하긴 해. 우리들은 마음이 조금만 답답해도 어디 잠깐 여행이나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도 그럴 수 있다는 건 상상이 안 되니. 아버지는 맥주를 마시다가 오늘이 며칠이냐고 물었다. 곧 5월이어요. 오늘은 4월 29일.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낮에 일들이 무척 피곤했는지 맥주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아버지는 취했다. 사람같이 제대로 살려면 우선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대학에 꼭 가야 한다고. 아버지처럼 살아서야 되겠냐 하셨는데 그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관 담을 따라 쭉 늘어선 대숲이나 바라보고 있었다니 평생 후회가 된다. 왜 그때 아버지가 어때서요?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지.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것이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 척박한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신 탓인가? 아버지는 서울에서 지내던 때의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 서울에 남대문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장통에 갈치조림집이 있는데 거기서 일했다고 하더라. 주인이 이 밤에 살았던 사람이라 아버지에게 잘해줬다고. 그런데 나중에 공비로 몰려 갈치조림집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공비요? 내가 묻자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 집 대학생 딸이 친구들하고 가끔 갈치조림집에서 모임을 갖곤 했는데 그 일이 뭔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하더라. 너도 자전거 타고 여행 좀 했다고 간첩으로 몰리지 않았느냐면서. 그 집 딸이 착해서 학교 끝나면 식당에 와서 팔을 걷어붙이고 식당 일을 거들곤 했다고. 아버지는 그 딸을 두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식당 일이 끝나면 아버지에게 서울을 구경시켜 주었다고. 세종로가 얼마나 넓은지, 남산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아버지는 남대문 근처를 지도처럼 다 꿰고 있었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랑 밤에 명동도 걸었다고. 노면 전차를 타보기도 했다고. 아버지는 그때 사실 서울에 실망했다고도 하셨어.
서울역이 더러운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 꿀꿀이죽 같은 거 끓여서 파는 시장에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것에도 놀라신 듯 하더라. 그 사람과 전차를 타고 마포종점에 간 적이 있는데 판자촌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아이들이 전찻길에서 벌거벗은 채 놀고 있더라고. 미아리에도 가봤는데 거기엔 또 점집들이 늘어서 있어서 서울이 뭐 이래 싶기도 했다더라. 청계천에 모여있는 토막촌이며 그 앞 하천물이 아주 더러워서 서울도 빈곤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랑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마신 적도 있다고 하대. 아버지가 커피를? 아버지는 그때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나에게 털어놓고 있었는데 나는 아버지가 대학생이랑 커피를 마셨다고? 그딴 생각이나 했으니. 장충동인가에서 하얀 대통령 동상이 끌어내려지는 것도 같이 봤다고. 한 번은 극장이 있는 언덕에서 그 사람이 친구 몇하고 무슨 얘기들을 하며 웃고 떠들면서 걸어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아버지 앞을 그냥 지나갔다고. 분명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는데 친구들하고만 얘기하며 지나갔다고. 지난 밤에도 가게가 끝난 후 남대문 시장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눈길을 피하더라고. 바보 같은 나는 그때도 아니 왜요? 그랬지 뭐냐. 아버지는 친구들 앞에 나를 내놓기가 부끄러웠겠지 했다. 그 사람한테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자전거 타기 뿐이었다고 하더라. 밤에 남산으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쌩쌩 탈 수 있게 되자 그 자전거 타고 멀리 떠나자고 했었다고. 왜 안 떠나셨어요? 못 떠났지. 왜요? 나는 집에 왔어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거품이 남은 맥주컵을 바라보며 또 공허하게 웃으셨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난다. 왜요? 라고 내가 물었을 때 나는 집에 왔어야 했으니까 하던 아버지 모습이 말이다. 나를 뒤에 태우고도 페달을 굴리는데 거침이 없던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그리울 때가 있어. 나는 아버지보다 덩치만 컸을 뿐이다.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30분도 못 가 지쳐서 아버지 우리 지나가는 트럭이라도 잡아봐요 했을 때 아버지는 나와 자리를 바꿨다. 자전거 뒤에 나를 태우고 제이씨 집까지 앞자리를 지키던 아버지가 지금은 지팡이의 의지에 걷는 것도 힘겨워 보일 만큼 약해진 노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어. 고맙다. 너 덕분에 아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 아버지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다면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지도 같은 건 이제 필요 없겠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 훌륭하니까. 망원경은 있어도 좋겠구나. 설마 지금도 낯선 사람이 동네 뒷산에서 망원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간첩으로 몰리기야 하려고. 나는 아버지가 북을 앞에 놓고 북채를 드시고 이 산 저 산 소리를 뽐낸 모습이 좋았다. 아버지의 유일한 낙처럼 보였거든. 가끔 아버지가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사철가를 끝까지 다 뽑으실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저런 끼를 다 접어놓고 사셨구나 싶어서 말이다. 어머니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가장 오래 집을 비운 게 서울에 갔을 때인데 그때 집에 돌아오면서 북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 집을 비웠다가 돌아올 때는 꼭 시골에서 못 보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 북만 들고 오셨다고. 아버지의 북을 자전거 뒤에 싣고 담양에 가볼 수는 있을까? 그 여관이 아직 있는지 알아볼까? 거기 대숲이 아직 있다면 그 앞에 평상을 놓고 아버지는 북을 치면서 사철가를 부르시고 나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둘 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북을 치면서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옛날처럼 목청을 뽑는 거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올까? 정달에.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너가 아버지를 집에 두고 내가 서울에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구나. 집에 너가 가 있는 게 통화를 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야. 고맙구나. 내가 있을 때 왔시면 네가 좋아하는 새알파죽도 끓여주고 고구마 순 김치도 담가주고 할 것인디. 나는 다 나은 것 같은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네 셋째 오빠가 나를 지 집에 데려오더니 내 집에 안 보내주네. 나를 집에 안 보내기로 네 형제들이 다 합심을 한 것 같아야. 내가 여기 있으니 식구들이 이제 여기로 오는구나. 나 집에 좀 보내둬라. 하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다 아직은 안 돼요 라고만 한다. 처음엔 보름 있다가 또 검사 받으러 와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또 차 가지고 데리러 가야 하고 어쩌고 하면서 여기 가만히 있는 것이 지그들 도와주는 것이라네. 보름 지나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 받고 하고 나서는 한 달 있다 또 와야 된다면서 안 보내주고 한 달이 지나니 전체 건강검진을 받을 날짜를 받아놨다고 하면서 안 보내주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안 보내주네. 여기 있으니 편하기는 허다. 무엇보다도 너가 아버지 땜이 잠 깨는 일도 없음께. 하지만도 편한 것만이 대수냐. 밭에도 가보고 노인정에도 나가보고 싶다. 네 셋째 올케가 밥 차리면 그거 먹고 셋째 출근하고 네 올케도 일이 있으니 나가면 텅 빈 집에 앉아있다가 서있다가 그런다. 지금쯤은 인자 너도 알게 되었겠네. 어느 때 너그 아버지 주무시다가 어디로 사라지지야? 그거 숨는 것이다. 여태 멋을 그렇게나 못 잊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지 오래되었다. 너그 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뒤부터인 것 같아. 막내 대학 가던 해에는 아버지가 5번을 쓰러져서 나는 그때 너그 아버지를 잃는 줄로만 알았어야. 그 해 그렇게 넘기고는 잠자다가 잠구새가 생기더만 무슨 꿈을 꾸는지 헛손질을 하다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서는 어디론가 숨는다. 정신이 들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이야. 기억을 못하니 처음에는 나한테 애만 사람 잡는다고 아니냐. 쓸데없이 너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디. 너희 아버지 앓는 병도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다 그것이 꼭 발작난 사람처럼 온몸을 떨기도 하고 벼랑간 없던 힘이 생겨서 사람을 밀치고 하니까 너거 고모가 사람들이 간질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는 소문 낼 수도 있단서는 내 입단속을 시켰네. 너 고모 말을 듣고 보니 그런 오해를 받으면 너그들 혼인할 때 괜한 말이 붙을까 싶어서 너그 아버지가 밤에 자다가 그리 숨어 다니는 것은 내가 입을 다물었구먼. 약을 자식이 시작함서는 크게 쓰러지거나 하진 않았은 게 그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졌고 잠구새하고 숨고 그럼서도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그게 또 그때뿐으로 그때만 넘기면 암시랑토 안 해서 그렇게 나만 알고 있던 것을 인자는 너도 알았겠구나. 놀랐겠구나. 나도 그립다. 자다가 깨보니 너그 아버지가 안 보이서 헛간에 변소로 소변 보러 가신나 생각하고 기다려도 들어오는 기척이 없어 이서헌에 싶어 밖으로 나가서 허니 아버지 불러본 게로 너그 아버지가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는 나를 보더니 입에 손을 대면서 조용히 하라고 어서 도망가라고.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때 놀란 마음이 지금도 생생하네. 마루 밑에 숨었던 것을 아침에는 기억을 못이야. 장독대의 큰 장아리 속으로 숨었을 때는 내가 찾지를 못하고 어디 있어라오 하면서 집을 빙빙 돌고 돌다가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 피를 흘리고 있는디
너 그 아버지가 장항아리 속에서 나오더니 여기서 뭐 하냐면서 어서 피하라고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작은 문으로 빨리 빠져나가라고 소리를 치는디 내가 혼자서 무섭더라. 내가 병원에 다시 가보자.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 말해야 쓰겄다고 엄포를 놔서 같이 병원에도 많이 다녔다. 별 효험을 못 봤다. 뇌경색 때문에 잡수는 약 타실 수도 있다는디 그 약은 너그 아버지 뇌 속에 있다는 전만한 석회질이 뇌수 속을 떠다니지 못하게 고정시켜주는 약이라는디 그걸 끊으면 그것이 움직여서 혼수가 온다는디 약을 끊을 수도 없어 지금까지 왔네. 너그들 몰래 뇌사진도 수없이 찍어봤다. 그때만 지나면 또 암시랑토 안 와서 세월이 지나고 기력이 쇠해지니 그 빈도도 줄고 강도가 약해지고 나도 인자 인이 배겨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되었는디 결국은 너가 알게 되네. 내가 너들 보러 서울 가서 이틀 사흘을 못 넘기고 개밥 줘야 한다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한 이유이기도 했어야. 크게 놀라지 말고 다음 날이 되면 아버지 영양주사 받게 해드려라. 숨어 다니느라 나름 온 힘을 다 써서 맥이 빠져 다음 날엔 종일 누워 지내지? 읍내에 임철수 내과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아버지가 맞는 영양주사 있어. 3만원짜리,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있는데 좋은 거 맞게 해드려라. 그러면 한 며칠은 기운이 좀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밤이 오고 아침이 와야? 젊은 날엔 잠이 모자라서 등만 대면 골아 떨어지곤 했는디 인자 잠잘 시간이 많아지니까는 항시 깨어있는 것 같아야. 아버지가 먼 잠을 그리 깊이 자느냐고 누가 업고 가도 모르겠다고 했는디 인자는 깊은 잠이 안 들어서 기척이 다 들린다. 셋째가 새벽 운동 나간다고 문 여는 소리, 네 올케가 화장실에서 손 씻는 소리들이 다 들려. 네 올케는 사람이 참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늙은이가 이리 오래 방 차지하고 있으니 싫을 것인디 내색 한 번 아냐?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고 나갈 때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들어오면서 사올게요 한다. 아무것도 안 하니 먹고 싶은 것도 없어. 한낮에 현관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볼 때가 있는데 한 발 나가볼까 하다가도 이 문 닫히면 다시 열 자신이 없어서 가만 닫는다. 나는 아파트 같은 데서 살라고 해도 못 살겠어. 문 여는 것도 어찌나 어려운지 겨우 익혔다. 집들도 모양새가 똑같으니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고 현관문 열고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본 적이 없으니 타기도 겁나. 게다가 내가 보행기 없이는 잘 걷지를 못하는데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나 내려갈 수가 있나. 종국엔 나가봤자여 생각하며 현관문 도로 닫고 마는데 하루 지나서 또 열어보게 되는 건 뭔지 몰라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누워 자다가 일어나다가 하다 보면 인자는 참말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싶어야.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맴이 안 좋아. 집에 가고 싶다. 너가 거기 있다 허니 더 가고 싶구나. 내 딸이 몇 년 만에 집에 왔는데 나는 여기 있네. 너는 어려서부터 나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그랬지? 내가 이리 말하면 너는 또 예, 내가 언제요 할 테지. 서운해서 하는 말 아니여. 그게 뭐 서운할 일이여? 어려서부터 너가 아버지를 따르고 좋아한 게 사실인디. 아버지랑 서먹해하는 딸들도 많더만 네가 아버지를 잘 따르니 그것도 내 복이제. 지난 겨울부터 이상하게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 읍내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어보다가 별 차도가 없어서 은행 옆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봤는디 의사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나이 들면 다 소화도 안 되고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는 거라고 하더라. 언제부턴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나도 아는 소리만 헌다니까. 소화 안 된다고 하면 음식을 30번은 씹어서 삼키세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큰 소리 내서 웃거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박수라도 쳐보세요. 그런다.
다 아는 소린데 하라는 대로 하게 되지는 않아. 그것도 귀찮을 때가 많다. 병원에서 조제해준 약을 먹어보고 입비가 따로 마련해서 보내준 좋다는 것들도 먹어보고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그 병원에 다시 갔더만 위 사진을 또 찍어보고는 위에 뭐가 보인다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 이제 와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느냐고 따진 게로 그것도 시원하게 말을 안 해줘. 보호자랑 함께 오든지 하라나 어쩌라나. 보호자라. 너그 아버지가 나보다 2살 많은 노인인디 나한테 말을 안 해주면서 너그 아버지한테 말해줄 것도 아니어서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는 셋째한테 말을 한 것이다. 셋째는 이름에다 효자를 넣어 지어서 그런가 효자여. 아침에 출근하면 아버지한테 전화부터 한다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여. 옆에서 들으면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별일 없으세요. 2분 다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그런 말들. 아침 일찍 어디 나갈 일이 있어도 셋째한테 전화 올까 봐서 그거 받고 나가니라고 늦을 때도 있어야. 성질이 불같은 셋째가 너그 아버지한테는 순한 양이 되는 거 보면 참. 이 치료를 인자서 하는 것도 다 셋째 때문 아니냐. 셋째가 고등학교 때던가 너그 아버지하고 소성 양반이랑 쌈박질이 났어야. 소성 양반이 술을 잔뜩 먹고는 전쟁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전쟁 안 나가려고 손가락 잘랐다고 비양대는 통에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너그 아버지 저 안쪽이가 2개나 부러졌다. 집에 있는 셋째 성질머리로 볼 때 그거를 알면 소성 양반 찾아가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니 아무 말도 말라고 너그 아버지가 하도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냐. 그때 부러진 일을 갖고 여태 살았네. 그 말을 내가 엊그제 셋째한테 했더니만 그런 일이 있었냐면서 놀라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났었네. 너한테는 별말 안 하디? 셋째가 출근해서 매일 집으로 전화하는 거 셋째 회사에서는 알려나? 내가 사장이면 셋째한테 전화세 따로 물리겠구먼. 셋째가 아침마다 전화를 하니 비밀이 유지가 안 되어야. 너그 아버지나 내가 읍내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을 때마다 너그들한테 들키는 건 다 셋째 때문이요. 너그 아버지가 산으로 들로 새를 잡으러 다니던 때다. 엽총을 소지하려면 무슨 시험도 보고 교육도 받고 하더만 생전 시험 같은 것은 보지도 않은 사람이 귀찮지도 않은지 기필코 그 과정을 통하더란 게. 너도 기억나지야? 집에 한동안 엽총이 있었잖아. 왜 이런 게 집에 있느냐고 너그들이 위험한 거니 반납하라고 해도 하는 척만 하고는 도로 집으로 가져오고 그랬어야. 주변 산에 멧돼지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사냥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는 멧돼지를 잡아도 된다면서 관에서 엽총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렇다고 너그 아버지가 멧돼지를 잡아오는 것도 아니여. 멧돼지는 무슨 꿩 한 마리도 못 잡는단 게. 그리도 엽총을 메고 한나절씩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곤 했지. 왜 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맨 빈손으로 오느냐고 하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새는 잡아서 뭐 하느냐고. 말이 되냐? 그러면 뭐 하러 잡으러는 가느냐고. 새 잡으러 간다고 총까지 메고 나가서는 빈손으로 돌아와서 잡아서 뭐 하냐니. 한 번은 새 잡으러 엽총을 들고 나갔는데 신장로에서 금산 양반이 너그 아버지한테 엽총을 줘보라고 하더니 여기 정말 총알이 들어있는 건 아니제 하면서 방아쇠를 당긴 일이 있었다. 너그 아버지가 제어할 틈도 없이 그 양반이 순식간에 방아쇠를 당겨버렸어. 새나 멧돼지를 잡으라고 있는 총알이 너그 아버지 허벅지에 박혔다. 지금 생각해도 참말 아찔한 일이네. 그때 너그 고모한테 금산 양반 거의 초상날 뻔했어야. 너그 고모 알지 않냐? 너그 아버지 일이라면 끔찍하게 여기는 고모한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 혹여라도 내 동상다리가 상해서 못 걷게 되면 금산 양반 2다리 못 쓰게 해놓겠다고. 아이고 고모도 참. 그때 일 때문에 너그 고모 돌아가실 때까지 금산 양반하고는 말도 안 섞었어야.
정작 너그 아버지는 금산 양반이랑 스스럼 없이 지냈는디도 그 양반이 잘한 것은 없어. 너그 아버지 오른쪽 다리 봐봐라. 아직도 그때 수술 자국이 있단 게. 유독 다리에 힘이 없는 것도 그때 총 맞은 영향도 있겠지. 그때 병원에 가서 허벅지에 박힌 총알 빼내는 수술을 하는디 너그 아버지가 병원에 가면서 하는 말이 너그들한테 절대로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제. 좋은 일이면 모를까 나쁜 일을 서울서 바쁘게 살고 있을 너그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내 마음이기도 하지. 그러고 보니 우리는 언제부턴가 서로 아그들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네. 그렇게 며칠 용케도 숨겼는디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는 셋째가 며칠 전화를 내가 계속 받으니까는 하루는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놀라서 아버지 나갔다 하니까는 어디요 묻는데 내가 바로 대응을 못하고는 어버버 하다가 꼬치꼬치 묻는 셋째한테 이실직고 했다. 숨길 게 따로 있지 이런 일을 숨기느냐고. 셋째한테 무척 혼났네. 자식들한테 이렇게 혼나기도 하는구나. 묘한디도 한편으로 든든하기도 하고. 셋째가 내려와서 읍내병원에 들러 의사를 만나더니 나한테 와서는 별거 아니라고 위에 작은 혹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 내시경으로 집어내면 된다고 했어. 서울에 가서 형제들하고 상의하고 날짜를 잡을 것이니 그때 서울로 오면 된다고 해서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다. 내게는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라고 하더만. 금식을 하고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하고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내가 잠이 안 들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약을 조금 썼다가 잠이 안 들어서 나중에 더 썼다고 하는데도 내 정신이 말짱했어. 소리도 다 들리고 무엇이 입으로 들어와 내 속을 휘젓는데 무척 아프고. 시골서도 위내시경을 할 때 아프지 않게 잘 하더만 큰 병원이라는 곳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막 손을 내줬고 의사를 밀치고 그랬다. 안정을 시켜드려야겠다는 말이 들리더니 입비가 들어오더라. 입비가 엄마 부르면서 내 손을 꼭 잡더니 엄마 아파도 얼른 해버려야 끝나요. 엄마가 계속 못하게 저항하면 시간만 더 길어져. 거기 누워서 내가 막막한 마음에 나 큰 병 걸렸냐 물었다. 아니야, 위에 눈꽃만한 폴립이 있는데 그것만 떼내면 돼. 폴립이라니 그건 또 뭐대여 생각했으나 입비가 아무것도 아니어요. 위가 예민하잖아요. 거기에 붙은 거 떼어내는 거니까 안 아프면 이상한 거지. 엄마 나 낳을 때 생각해봐. 거기에 비하면 그야말로 코딱지 떼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그 와중에도 코딱지라는 말에 웃음이 나오려고 했어야. 입비는 참 말도 잘려. 내가 전문밖에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얼른 해버리고 만나자 하더라. 입비 말 듣고서야 의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었다. 눈을 딱 감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들 하시오 하고 있었어. 눈을 떠보니 여기저기 침대에 사람들이 누워있더라. 속은 메스껍고 눈앞은 어질어질한데 바로 옆에 놓인 침대를 누가 끌고 가길래 여기가 어디요 물으니까 회복실이라고 하더라. 그제야 내가 수면에서 막 깨어난 것을 알았다. 정다래 씨 보호자분 회복실로 오세요 라는 방송이 들리더니 곧 입비가 엄마 하고 나타났어. 보호자라는 말, 그 말에 입비가 나타나니까 아, 저 아이가 나 정다래의 보호자구나. 나는 이제 끝났네 싶더라. 시술은 잘 끝났다고 했다. 이틀 더 입원을 했고 퇴원하면서 일주일 후에 검진을 받으러 오면 된다고 했어. 집에 갈란다고 하니 보름 있다가 또 와야 하는데 집에 뭐 하러 가느냐고 만류해서 그거 지나면 집에 갈 수 있겠지 했더니 집에를 안 보내주더라. 위에 생긴 폴립인지 뭔지를 떼내는 일은 잘 끝났다면서 왜 집에를 못 가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셋째네 다른 식구 오기만 하면 나 집에 좀 보내도라고 하다가 저번 일요일에 너 큰오빠랑 막내가 나누는 얘기를 들었구나. 점심 먹고 나른해서 누워 있었는데 내가 잠든 줄 알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들 하는 거 귀에 들리는데
내 위에서 떼어낸 거 그거가 4cm짜리 암세포였다는 걸 알았다. 막내가 1cm만 더 컸어도 내시경으로는 안 되었을 거라고 조심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 내가 암이라고 싶은 것이 막막해짐서 전신에서 힘이 쭉 빠져버리야. 너그들이 죄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에 무슨 뾰루지 같은 게 생겨서 그거 떼어내는 거라고 감쪽같이 나를 속여서 나도 그만 깜박 속아버렸네. 막내가 어머니 지금 상태로 집에 보내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만 내가 암이었구나. 그러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은 밥 먹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이 메스껍고 쓰리고 그랬을까. 위에 내시경으로 지질 수 있는 것이었으니 다행이었지 생각하는데 그건 내 나이 때문에 그리한 모양이더만 나이 든 몸엔 암세포도 진행이 더디니 그거를 기대해보자고 이삐가 그러더라. 네 큰오빠는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러고 무슨 비밀 회합을 하듯이 나직이 주고받는 말들을 들었네. 아침에 셋째가 출근하면서 어머니, 허니가 어머니한테 아버지 얘기 듣고 싶대요 하면서 이거 온종일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되는 녹음기니까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말씀 다 하셨다 싶으면 여기 있죠? 이거만 탁 눌러두세요 하고 출근했다. 너는 갑자기 왜 아버지가 궁금하냐? 아버지 답답하다고 했었더만은 세상은 인자 우리들은 다 잊은 것 같던디. 네가 아버지 옆에 있으니 마음이 편쿠나. 내가 함께 있으면 더 좋겠구마는. 내 몸의 것이 암인 줄 알았으면 손을 못 대게 했을 건디. 건드려서 더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들 봐왔다. 내 나이가 몇이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그들한테 폐 안 끼치고 끝까지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지내다 가는 것이다. 이것도 욕심일란가? 너그 아버지 먼저 보내는 것도 내가 바라는 일이었는디 그것이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게. 너그들이 하는 말 듣고 며칠은 내가 암이라고 마음이 묵직하더니 지금은 그러면 뭐 싶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암 그까짓게 싶어. 그냥 너그들 원하는 대로 여그 있으라면 있고 저그 있으라면 있고 그럴란다. 내가 어쩌겠냐. 후회되는 일은 하나 있다. 너고 아버지한테 혼자 있을 때 밥 지어 먹는 법을 익히게 했어야 하는디. 옛날처럼 밥 짓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쌀을 씻어 물만 맞춰서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디 그거를 알려주지 못했네. 토마토 주스 갈아 먹는 법도 좀 일러주고 할 것인데 그러기 싫더라. 일러드렸으면 금방 익혔을 것이다.